들어오신 분이 없어요? 정보영 교수님 들어오시고 아. 김태형 교수님 들어오시고. 정보영 선생 오늘 못 들어오고 답장 안 썼잖아요. 이분한 쌤 정확해. 박현아 쌤 말씀 주셔서 정말 안 들어. 뭐 계십니까? 어디? 그러네. 교수님 일로 오셨네. 올라갈 시간이를 아. 그러면 유이태 교수님 외래 중, 네. 김대원 쌤은 회식 돌고 외래합니다. 전달 컨퍼런스 김대원 쌤 들어왔다. 누구 전화했어 지금? 이분이 교수님 전화. 시간 5시 돼서 박현은 교수님은 여기 계시고 해서 일단 전화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널 발표 맡은 강사 1년차 김준민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저널은 유로피언 하트 저널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CNABPM1 스터디라는 것인데 이제 리플렉스 싱코 환자에서 24시간 앰뷸레터리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 했을 때 거기서 확인되는 하이포텐션이 환자와 이 리플렉스 싱코 환자와의 관련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향적으로 연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리플렉스 싱콥은 여러 가지 싱콥의 원인들 중에서 가장 머스트 커먼한 것이고 보고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60% 정도의 케이스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플렉스 싱콥은 이제 특히 올드 에이지 환자들에게서 발생했을 때 모빌리티와 이제 오토노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비어 인저리, 특히 이제 헤드 트라우마나 이제 프랙처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스 싱콥은 두 가지 컴포넌트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이포텐전과 브라디카디아가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이 하이포텐전과 브라디카디아가 어떤 컴포넌트가 메인이냐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구성하는 것이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리커런스를 막으면서 릴레이트는 어드버스 이벤트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이포텐시브 서셉티빌리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리플렉스 싱콥에서 하이포텐시브 메커니즘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전에 이제 주로 이 부분은 이제 틸팅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하이포텐시브 서셉티빌리티가 있는 환자를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ABPM이 이제 많은 환자들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유럽 가이드라인 상에서 유럽 싱콥 가이드라인 상에서 특별히 이제 오토노미 펠리어가 있는 이제 올소스태틱 하이포텐전 환자나 아니면 이제 블러드 프레셔가 컨스턴트하게 낮은 환자에서 사용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이제 이번 저널의 주제인 리플렉스 싱콥에서는 이 ABPM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BP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었고 진행된 스터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이런 리플렉스 싱코비로 진단된 환자들이 시스톨릭 BP 드랍이 생기는 일이 아닌 환자들에 비해서 많다는 경험적인 그런 걸 토대로 리플렉스 싱콥 환자에서 앰뷸레터리 SBP를 측정했을 때 다른 환자에 비해서 SBP 드랍이 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SBP 컷오프 밸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데피니션을 하고 싶어 해서 연구를 진행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한 연구이고 크로스 섹셔널 아날리시스 통해서 투 샘플을 비교함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 데리베이션 샘플과 이제 발리데이션 샘플을 만들어 놓고 데리베이션 샘플에서 설정한 컷오프 밸류를 밸리데이션 샘플에 적용함으로 해서 어떤 진단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데리베이션 샘플은 이제 이탈리아의 2기관과 스웨덴의 1기관에서 싱콥 유닛에서 확진된 리플렉스 싱콥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진단된 환자 중에서 진단 후에 3개월 내로 ABPM을 시행한 환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루틴 워크업을 시행을 하였었고, 만약에 병력이나 진찰을 통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틸팅 테스트를 통해서 확진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전 된 환자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올소스테틱 하이포텐션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이제 카로티드 사이너스 신드롬이나 아니면은 이제 도미넌트하게 카디오 이니비터리 에이시스톨릭 리플렉스 싱콥이 있는 환자, 그리고 이외의 다른 코즈로 인해서 싱콥이 발생한 환자들, 주로 이제 카디악 싱콥이나 아니면 이필립시나 다른 이유 때문에 싱콥이 발생한 환자들은 배제하였고, 그리고 이제 컨스티튜셔널 하이포텐션한 환자들도 배제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의 기준은 남자에서는 민 24시간 BP가 105 미만일 때, 그리고 여자에서는 시스톨 BP가 95, 98 미만일 때는 배제되는 환자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그룹은 같은 기간에서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ABPM을 시행한 환자 또는 아니면은 말모 오플스트링 스터디에서 있었던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있는 환자들이 대상이 되었고, 이 부분은 이제 평균적인 24시간 SBP와 나이 그리고 이제 성별로 매칭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 24시간 BP가 3mm 머큐리와 3살까지의 나이 차이는 톨러런스하게 이제 보여서 매칭이 되었습니다. 밸리데이션 샘플은 똑같이 이제 이탈리아의 2기관과 아일랜드의 1기관에서 모아졌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웨덴의 말메 스터디에서 있었던 환자들도 포함이 되어서 비슷한 기준으로 싱콥 그룹과 넌 싱콥 그룹이 정해졌습니다. ABPM 모니터링은 이제 밸리데이티드된 이제 오실로메트릭 디바이스로 사용이 되었는데, AD&D 회사의 제품과 스페이스랩스 헬스케어의 제품으로 진행이 되었고, 혈압 측정은 7시 AM부터 11시까지는 15분 간격으로, 그리고 밤에는 30분 간격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그 혈압 측정된 거에서 어느 부분을 혈압이 측정된 부분을 이제 그 가운데 SBP가 110에서 80 미만까지 떨어지는 거를 1회 에피소드로 설정을 하고, 그 에피소드가 1회 이상이냐 아니면 2회 이상이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데이타임에 이루어지느냐 나이트 타임에 이루어지느냐로 나눠서 총 16가지의 시나리오를 나눠 놓고, 그게 이제 진단적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자들이 정의한 데이타임의 기준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였고, 나이트 타임은 정오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6가지의 시나리오를 BP 컷오프 밸류에 따라서 4개와 그리고 타임 오브 어커런스 2개, 넘버 오브 에피소드가 2개로 나누어서 총 16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였고,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이제 센시티비티와 스펙시피시티를 구해서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였는데, 스펙시피시티가 90이 넘으면서 가장 센시티비티가 높은 그 컷오프 밸류를 최종적으로 설정을 하려 하였습니다. 리절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데리베이션 샘플에는 총 싱콥 환자가 158명, 컨트롤 그룹 2대1로 매칭되어서 330명 정도가 되었고, 밸리데이션 샘플은 싱콥 환자가 164명, 컨트롤 군이 164명이었습니다. 양군은 어차피 그 샘플 내에서 양군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었지만은, 컨트롤 그룹에서 안티 하이퍼텐시브 세라피가 더 많은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었고, 데리베이션 샘플과 밸리데이션 샘플에서 싱코피 그룹 내에서 틸팅 테스트까지 진행한 경우는 이제 5분의 3 또는 3분의 2 정도 비율이었고, 그 중에서 포지티브가 확인되었던 환자들은 양 샘플에서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그와 테이블은
PPT로 따로 따온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6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데리베이션 샘플에서 어떤 진단적 가치를 가지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일단 데이타임에서 시스톨 BP가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110 미만 모두 다 상관없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더 많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고, 나이트 타임에서는 1회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는 SBP 드랍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이제 SBP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와 SBP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두 가지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이어지는 테이블은 나이트 타임과 이제 데이 타임 2번 이상일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다 당연하게 SBP가 싱코피 그룹에서 떨어지는 양상이 컨트롤 그룹에서 더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몇몇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은 몇몇 시나리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시나리오에서 가장 진단적 가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펙스피시티를 이제 1에서 뺀 거라서 이 안쪽에 있는 것이 90% 이상의 스펙스피시티를 갖는 것이고, 이 중에서 센시티비티가 가장 높은 것을 찾으려고 하였는데,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이상인 것을 플롯으로 나타낸 것이고 2개 이상한 것을 플롯으로 나타낸 것인데, 가장 좋았던 것이 이제 데이타임에 SBP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센시티비티가 30% 이상으로 나오면서 나머지 것보다 더 진단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밸리데이션 샘플에도 적용을 해보았을 때에도 비슷한 센시티비티와 괜찮은 높은 스펙시피시티를 가졌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페이션트를 따져봤을 때 이제 가장 저자들이 유의미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거는 데이타임 SBP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이벤트가 한 차례 이상인 경우가 데리베이션 샘플이나 밸리데이션 샘플이나 가장 유효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졌고, 만약에 민 24시간 SBP가 125 미만에 조금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데이타임 SBP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에피소드가 1개 이상인 시나리오가 가장 진단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디스커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24시간 ABPM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된 하이포텐션 이벤트가 리플렉스 신코 환자에서 진단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결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BP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에피소드가 1개 이상일 때 전체 환자군에서 진단적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평균 SBP가 125 이상인 때에는 2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갖는 이벤트가 확인될 경우에는 베스트한 컷오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러피안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이제 하이포텐션 모니터링을 위해서 ABPM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로 하이포텐션을 볼 것인가, 컷오프 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피니션과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좀 근거로 삼을 만한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저자들은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전해드릴 내용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주로 리플렉스 신코 환자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틸팅 테스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틸팅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 좀 안 좋은 경험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ABPM은 코스트도 낮고 환자들한테 이제 억셉턴스와 톨러러빌리티가 좋은 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있는 환자에서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달리티가 되어서 클리니컬하게 이제 틸팅 테스트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하이포텐시브 서셉티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진단적 툴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았다고 저자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데리베이션 샘플의 캐릭터리스트를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양군에서 이제 컨트롤 그룹에서 한 안티 하이퍼텐시브 메디케이션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좀 많았던 것을 양군이 동일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싱코 환자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ABPM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이유가 혈압이 낮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임상적인 의심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이제 리플렉스 싱코 환자에서 데이타임 SBP 드랍이 다른 컨트롤 군에 비해서 높은 하이어 프레벌런스를 갖고 있어서 이제 진단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검사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네거티브 프리딕트 밸류가 80% 근처가 돼가지고 배제 진단을 위해서라도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이제 테일러링 세라피를 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며 이제 연구에 대한 아티클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남 교수님은 여기 계셔서 마이크로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평상시 저혈압 있는 환자들은 하여튼 조심해서 봐라. 그런 환자들 말고 또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 고혈압이 있는데 중요한 얘기라고 평상시에 고혈압이 있는 노인인데 여름철에 이제 잘 못 먹고 디하이드레이션 되면서 로우소스테드 히포텐션 문제가 있는 그런 출신을 많이 출신 그러면은 되게 비나인한 걸로들 젊은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고령층에서는 출신이 다른 어서시에이티드 코로나 디지즈나 핫디즈나 출신 심포피카니즘이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름철에 노인이 출시했을 경우에는 고혈압약 드시면서 그런 디하이드레이션 이런 출신하지 않았는지 히스토리키 그럼 더 추가 코멘트 없으시면은 다음 전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유러피안 하트 저널에서 가지고 온 건데 ESCA 2022년도 이것도 6월에 이건 하트페일리어 파트 쪽으로 실렸던 논문이었고 포스트 오브 AFib과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에 대해서 라지 코호트에 대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포스트 오브 AFib 같은 경우는 넌 카디악 서저리에서는 2%, 카디악 서저리에서는 40%까지 확인이 되고 포스트 오브 AFib은 대부분은 서저리로 인한 카테콜라민의 릴리즈로 인한 비나인 이벤트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포스트업 AFib이 모탈리티와 스트로크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고 롱텀 시퀄러를 남길 수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AFib 같은 경우는 레프트 애트리움의 패솔로직 앱노멀리티를 보이는 질환이고 애트리움의 딜라테이션이나 파이브로시스, 칼슘 핸들링의 임페어먼트, 일렉트리컬 리모델링과 관련이 있는데 최근엔 이제 하트 페일리어 패소피지올로지와 더불어서 AFib이 하트 페일리어를 낳고 하트 페일리어가 AFib을 낳는다. 이런 게 최근의 뷰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포스트업 AFib과 퓨처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리미티드 데이터로 이제 많이 조사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포스트업 AFib 후에 인시던트하게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이 포텐셜하게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데이터는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고 미국에서 진행이 되었고 여러 주에서 모았는데 US 파퓰레이션의 25%에 해당하는 인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2016년도가 2017년, 2018년 3개년에 의해서 여러 개의 주에서 모두 모은 데이터이고 모든 환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서저리를 위해서 입원을 한 적 있는 환자들이고 서저리는 카디악과 논카디악을 모두 포함을 시켰으며 서지컬로 입원을 한 경우에는 멀티플 했을 때는 첫 번째 입원만 해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이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경우 환자들을 모두 제외를 시켰는데 플로우를 보여드리면 어떤 이유에서 하스피탈리제이션 한 900만 명의 환자들 중에서 수술로만 입원한 환자 350만 명에서 하트 페일리어로 예전에 입원했던 경우는 49만 명 정도 제외를 하였고 그리고 300만 명 정도만 분석에 인로를 시켰습니다. 메저먼트로는 AFib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포스트업 AFib과 이전에 다이그노스된 AFib 그리고 노 AFib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포스트업 AFib의 정의는 서저리 후 입원을 하고 퇴원할 때 진단명이 AFib이 있는 경우를 포스트업 AFib이라고 했고 어드미션이나 아니면 어드미션 할 때 만약에 AFib의 진단명이 있었으면 프리비어스하게 다큐멘트한 AFib이 있었으면 프리비어스 다이그노시스 오브 AFib이라고 진단을 했고 그 외에 모든 환자는 노 AFib으로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AFib 타입에 따라서는 파록시스마, 퍼시스턴트, 크로닉으로 나누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삼았던 건 인스턴트한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을 삼았고 이는 수술로 인한 입원 이후에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한 경우를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삼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BMI는 30 기준으로 30 이하, 30에서 40, 40 이상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샘플은 300만 명 그리고 11개의 다른 스테이트에서 이루어졌고 이전에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한 적이 있는 히스토리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가장 흔한 수술 타입은 이제 근골격계 수술을 35% 정도로 가장 많이 하였고 민 에이지는 57세 정도였고 여성이 60% 정도, 미디엄 팔로업 기간은 1.7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스트업 AFib은 1.3%에서 확인이 되었고 이전에 AFib을 갖고 있던 사람은 6.7% 확인이 되었으며 포스트업 AFib이 있는 환자에서는 포스트업 AFib이 있거나 프리비어스하게 다이그노스된 AFib이 있는 환자에서는 베스큘러 리스크 팩터들이 많았는데 하이퍼텐전이나 DM, 이스키믹 하트 디지즈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1이 베이스라인 캐릭터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포스트업 AFib, 프리비어스 다이그노스드 AFib, 그리고 노 AFib으로 나누었을 때 나이는 프리비어스 다이그노스드 AFib 환자가 가장 많았고 여성의 비율은 포스트업 AFib 환자는 40% 그리고 원래 있었던 환자에서는 45% 정도 그리고 노 AFib은 61% 정도였습니다.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 같은 경우는 AFib이 포스트옵으로 생기거나 원래 있었던 경우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는 이런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카디악 서저리 비율이 포스트업 AFib이 생긴 환자에서 37.6%로 다른 그룹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전체 수술 타입은 근골격계 수술이 많았으나 서큘레토리 시스템의 수술을 한 환자들은 포스트업 AFib 환자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베이스라인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 카디악 서저리 코호트와 넌 카디악 서저리 코호트로 나누어서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는데 7만 6천 명 정도의 카디악 서저리를 받은 환자에서 포스트업 AFib은 18.8% 정도 생겼었고 기존 AFib은 16% 정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에 대해서 포스트업 AFib과 그리고 이전에 다이그노스된 AFib 환자와 노 AFib을 비교했을 때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은
APB 없는 환자에 비해서는 포스트업 APB 혹은 이전에 APB 있는 환자에서 하스피탈리제이션이 많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것은 카디악 서저리를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넌 카디악 서저리를 받은 코호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290만 명에서 논 카디악 서저리를 받았고, 이 중에 포스트업 APB는 0.8%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긴 하였지만, 여기 세 번째 피겨를 보시면 이거는 논 카디악 서저리를 받은 환자에서 APB 없는 환자에 비해서 포스트업 APB 생긴 환자들이 큐뮬레이티브하게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두 가지 피겨가 이 논문의 가장 메인 피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석을 한 거는 1년 이내에 수술을 받고 1년 이내에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을 한 환자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했을 때도 카디악 서저리든 논 카디악 서저리든 어떤 수술을 받았던 간에 시그니피컨트하게 포스트업 APIP과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이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커션 말씀을 드리면 11개 주에서 되게 큰 코호트를 300만 명을 포함시킨 연구였고, 포스트업 AP과 인스턴트한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이 수술 타입에 상관없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로 1년 이내에 하트페일리어가 있는 환자를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결국 포스트업 AP는 단순하게 서저리의 트랜지언트한 리스폰스가 아니라 프리클리니컬 하트페일리어 매니페스테이션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이전에 연구들에서 포스트업 APB 스트로크나 모탈리티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연구에서도 포스트업 APB 이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을 50%까지 하자드 레이쇼를 증가시키고, 혹은 넌카디악 서저리 받은 환자에서는 2배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포스트업 APB 언더라잉한 서브클리니컬 하트페일리어를 뒷받침하는 마커가 될 거라고 하였고, 예로 들어서 포스트업 APB 있는 환자들에서 매니지를 할 때 클리니컬하게 임플리케이션을 시킨다고 하면 클로저하게 팔로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트페일리어 리스크 팩터인 하이퍼텐션이나 다이아베티스, 아테로스클레로시스 같은 게 생겼을 때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에 하트페일리어가 생긴 그 환자를 제외해도 관계는 여전히 이제 유의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 포스트업 APB 여기에서는 하트페일리어 이벤트를 추후에 발생시키는 아트리얼 마이오패시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디스커션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AP가 하트페일리어의 바이디렉셔널 릴레이션십을 보여준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업 AFib 자체가 애드버스한 카디악 리모델링을 발생시켜서 결론적으로 하트페일리어를 발생시키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 추후의 연구로는 포스트업 AFib 발생했을 때 얼리 리듬 혹은 레이트 컨트롤을 하는 것이 추후에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다 보니까 컨파운딩 팩터들을 당연히 배제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클레임 데이터다 보니까 메디컬 컨디션 같은 거는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심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리듬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업 AFib의 정도나 혹은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의 정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여전히 없었고, 또한 LVEF라든가 LA 사이즈 같은 클리니컬 데이터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스턴스 포스트옵 AFib이 인시던트한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을 수술에 상관없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었고, 포스트옵 AFib이 서브클리니컬하게 하트페일리어 마커가 될 수 있고, 추후에는 이 환자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에 대한 스트래티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보여드리면, 카디악 서저리와 논 카디악 서저리의 7만 명과 290만 명이긴 했고, 이 큐뮬레이티브한 인시던스를 비교한 그래프가 이 논문에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가 있으신지? 여러분의 코멘트 교수님. 수고했어요. 네.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포스트업 관련 AFib 더 임상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를 증명한 네, 거고, 특히 넌 카디악 서저리에서 발생한 AFib이 더 임상적 예측도가 더 높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저널인 걸로 보이고, 네,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포스트업 AFib은 그냥 일과성인 경우가 많을 거다라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주의 깊게 우리가 환자들을 봐야 된다. 뭐 그런 페이퍼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코멘트 없으시면 오늘 저널 컨퍼런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